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구비구비마다 작은 등불 하나 밝혀드리는 다산의 인생 등불입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면서 한 번쯤 가슴에 걸렸던 말. 스치듯 지나쳤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했던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람의 마음과 인생의 이치를 함께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잠시 내려놓고 이 작은 등불 앞에 편히 앉아 계세요. 당신의 인생에 오늘도 따뜻한 빛 한 줄기 더해드리겠습니다. 말을 삼킨 날의 무게를 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 에이,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만 망치지. 그렇게 혼자 삼켜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 순간 상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안한 얼굴로 돌아서고 나만 혼자 뭔가 무거운 것을 받아안고 서 있는 느낌. 그 답답함이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 혼자 가슴을 쓸어내린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참는 사람이 관계를 지킨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갈등도 없고, 갈등이 없으면 관계도 오래 간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참으면 참을수록 관계는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가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상대는 점점 편해지고 나는 점점 더 좁아지는 느낌. 그 조용한 어긋남 속에서 정작 무너져 내리는 건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리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 사이의 다툼은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수가 흐려졌을 때 생긴다고. 분수, 즉 서로의 자리와 역할이 뚜렷할 때 관계는 오히려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기만 하면 그 분수가 흐려집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 상대는 내가 괜찮다는 줄 알고 나는 점점 내 자리를 잃어갑니다. 침묵이 허락처럼 일으키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소리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 기울어짐을 조용히 바로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참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내 자리를 알려주는 그 한 문장으로 관계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 이순자 씨는 김장철이 되면 며칠에 걸쳐 혼자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도 다 같이 먹을 생각을 하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앉아 갓 담근 김치를 먹으며 웃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매년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가지러 온 막내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김치통만 챙겨 돌아섰습니다. 또 다른 며느리는 어머니, 이번엔 좀 싱거운가 봐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힘들게 며칠을 고생해서 담근 김치인데 와서 거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말을. 속에서 서러움이 올라왔지만 순자 씨는 결국 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 말을 꺼내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괜히 섭섭하다는 소리를 했다가 며느리들과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 겁이 났고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니 또 꾹 참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혼자 김치통을 정리하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그 마음이 상대에게 닿지 않는다는 느낌,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 감각이 오래 남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오히려 더 쌓였습니다. 다음 해도 또 그 다음 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어느 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장하는 게 이제는 많이 힘들어서 내년부턴 각자 해결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냐. 같이 와서 거들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조용히 다시 그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역할을 재정리하는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마워하지 않냐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관계의 결과는 전부 상대의 손에 넘어갑니다. 상대가 사과하면 관계는 풀리고 상대가 방어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내 감정을 꺼냈음에도 정작 주도권은 내가 아닌 상대가 주게 됩니다. 반면 이제는 이 역할이 힘들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 말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태도를 고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차분히 알려줄 뿐입니다. 그 말이 전달된 뒤에 일어나는 변화는 상대의 반성이 아니라 역할 자체의 재편입니다. 며느리들은 처음엔 잠시 서운해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김치를 직접 담그거나 사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명절에 마주칠 때는 오히려 인사가 전보다 편해졌습니다.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분명히 가벼워졌습니다. 감정을 쏟아내지 않아도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 관계의 균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순자 씨는 그 겨울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정약약용 선생이 말한 분수, 서로의 자리를 다시 정리하는 일. 그것은 관계를 끊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다시 고르는 일입니다. 안호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싫은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늘 관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낯선 공간,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당연한 말을 꺼내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버거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65세 박성근 씨는 혼자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북적였고 키오스크 앞에 선 성근 씨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메뉴는 너무 여러 가지인데 원하는 것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고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줄이 길어지는 기척이 느껴지자 괜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화면을 힐끗 보더니 거기 누르시면 돼요 라는 말만 남기고 다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성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꺼낸 것이 무리였나 싶었고 괜히 귀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손끝이 더 굳어졌습니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이 느껴졌고 이 공간에서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성근 씨는 주문을 포기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다시 말을 꺼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과 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습니다. 그래도 성근 씨는 다시 그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을 때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매니저를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키오스크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직원분이 바쁘셨는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셨어요. 기계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이 말에는 평가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불친절했다거나 무시를 당했다거나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차분히 전했을 뿐입니다. 말의 방향이 사람을 향하지 않고 상황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대화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매니저는 사과하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 가게에 가면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주문을 도와줍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공간에서는 성근 씨가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결과를 너무 많이 상상해온 사람입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일어날 일들, 상대의 반응, 분위기의 변화, 그 뒤에 따라올 불편함들. 그것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당연한 요청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나이가 들었다고, 기계가 낯설다고,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경험을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에게 책임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성근 씨가 두 번째 걸음을 내딛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히 주문을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몸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신의 말을 삼켜왔을까요? 관계를 망칠까봐,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그 걱정들은 모두 진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말을 아껴온 그 시간은 나약함의 기록이 아닙니다. 관계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분수가 흐려지면 다툼이 생긴다고, 각자의 자리가 뚜렷하지 않으면 관계는 조용히 무너진다고.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알려주는 것이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싫은 소리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싫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하기 어려운 것. 내가 편안한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말. 그것이 없으면 상대는 내가 어디까지 괜찮은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읽히고 그렇게 선은 조금씩 뒤로 밀려납니다. 그 선을 다시 그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순자 씨가 김장을 더 이상 혼자 하지 않겠다고 말한 순간처럼, 박성근 씨가 두 번째로 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처럼. 그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길고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강한 목소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까지인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하는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 한 문장이 때로는 오랜 마음고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내기 가장 어려운 곳은 어디일까요? 낯선 사람 앞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앞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 내 삶의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가장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잃을 것이 적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을 삼킵니다. 그 역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관계 안에서 가장 오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장 오랫동안 상처를 준 말도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고, 가장 오랫동안 속을 쓰리게 한 것도 가까운 관계 안에서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말은 더 쉽게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더 함부로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려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다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어느 순간 당연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선을 그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58세 이태희 씨의 남편은 은퇴하고 나서부터 집안 구석구석이 눈에 밟히는 모양이었습니다.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느냐. 하루에도 몇 번씩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집인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삐뚤어졌다고, 저녁 식탁에서는 국이 싱겁다고. 그 말들이 하루의 처음과 끝을 채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태희 씨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오랫동안 밖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집 안에 있으니 적응이 안 되는 것이겠거니,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집안 분위기만 더 무거워질 것 같았고, 은퇴한 남편을 더 무력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태희 씨는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지적을 받기 전에 먼저 해버리고 트집 잡힐 것을 미리 없애는 방식으로 하루를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지적은 줄지 않았고 마음만 더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듣게 될지부터 떠오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사소한 말들이 반복되면서 그 사소함들이 하루를 조금씩 깎아먹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달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지적의 말이 나왔을 때 태희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날 저녁, 태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집에 계신 건 좋은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지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내 방식이 있고 그걸 바꿀 생각은 없어. 싸우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처음으로 경계의 형태로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계신 건 좋다라고 시작하면서 상대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방식은 바꾸지 않겠다는 말로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경계 설정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은퇴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를 잃게 되면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확인받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집이 그 공간이 되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작은 것들을 문제 삼으며 아직 내가 여기 있다는 감각을 붙잡으려는 무의식적인 몸부림입니다. 그것을 알면 남편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감내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 사이의 도리를 늘 역할의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할 때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것을 그분은 오랜 유배의 시간 속에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이 분명해질 때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가벼워진다는 것을 태희 씨 부부는 그 늦은 봄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온 두 사람에게 은퇴 이후의 시간은 새로운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처음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나가고 동네 당구 교실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서로의 영역이 분명해지자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들고 오며 오늘은 내가 키운 걸로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예전의 남편이었다면 상추 씻는 방식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에 태희 씨 부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관계가 다시 숨을 쉬게 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앞에서 말을 삼키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부모이고 싶고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것이 짐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몸이 먼저 힘들어질 때까지 말을 미룹니다. 72세 정영자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면 몸 상태보다 대답이 먼저 나왔습니다. 처음엔 하루 정도만 봐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어느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보는 날도 생겨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움직이다 보면 무릎이 붓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기 싫어하는 엄마처럼 보일 것 같았고 자식 일인데 이 정도도 못해주냐고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는 아프다는 말 대신 파스를 붙였고 힘들다는 말 대신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를 안고 현관을 나서다 무릎에 순간적으로 힘이 풀렸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이 심하게 부었고 그날 밤 영자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말을 꺼내면 딸이 서운해할 것 같았고 그럼 어쩌라는 거냐는 반응이 돌아올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자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 보는 게 싫은 건 아니야. 그런데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보는 건 이제 힘들 것 같아. 자식의 사정을 파타는 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의 상태만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한계를 말하지 않을수록 자식은 그 상황을 괜찮은 상태로 오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문제가 터질 때까지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참고, 버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반복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되며 스스로를 해치면서 베푸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건강한 할머니로 오래 곁에 있는 것이 무릎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하루를 버텨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말로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모로서의 자리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그 말은 약함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정확히 전달한 솔직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딸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병원 이야기를 꺼냈고 어린이집 연장 보육과 일부 시간만 맡기는 방식으로 함께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주를 보는 날은 줄었고 영자 씨의 무릎도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말해줘서 고마웠다고. 사실 자기도 엄마가 아픈 걸 알면서 부탁한 게 미안했다고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정말 모릅니다. 내가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 부탁하는 것이고 내 상태를 알면 달라질 수 있었는데 말하지 않아서 그 기회를 서로 놓친 것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함의 시작이고 그 솔직함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선을 긋는다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그것은 선을 긋는 것이 상대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짐을 지우는 것 같고 내 방식을 고수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 걱정이 말을 삼키게 하고 그 침묵이 쌓이면서 나 자신이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숨이 막히는지, 어디서부터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지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선이 있어야 상대도 어디까지 기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이 없으면 관계는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고 기울어진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이태희 씨가 내 방식은 바꾸지 않겠다고 말한 것. 정영자 씨가 이제는 하루 종일 보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 그 말들은 관계를 끊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를 다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데서 화목이 시작된다고.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서로 알고 그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 명확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이어가는 토대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말하기 어렵다는 것,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상태를 알려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것은 관계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 관계가 그 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꺼내는 것이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 관계는 진짜 가까워집니다. 말하지 않아서 지켜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서 나만 점점 사라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말을 꺼내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상대를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이것은 어렵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의 허탈함을 아십니까? 말을 못해서 힘들었던 것보다 말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깊이 파고드는 그 느낌을.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있고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말로 해결될 수 있지만 후자는 말을 아무리 더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70세 오성은 씨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어울려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도 서로 알고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나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친구의 말이 조금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렇게 사냐? 그래서 내가 그 모양이지.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오래된 사이에 이 정도 말쯤이야 싶었고 괜히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면서 성훈 씨는 서서히 알아차렸습니다.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계속되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을. 한 번은 실수일 수 있고 두 번은 습관일 수 있지만 수차례 반복되는 것은 그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어느 날 성훈 씨는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말은 듣는 사람이 좀 불편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것들을 줄줄이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느끼는 것을 담담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너 요즘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겼고 사과도 이해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됐고 오히려 더 가볍게 던져졌습니다. 그때 성훈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말을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설명하거나 더 설득하려 해봐야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라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존중의 결여라고 설명합니다. 상대의 불편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태도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참는 힘이 아니라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한쪽만 계속 참고 한쪽만 계속 편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헤아림이 한쪽에만 있는 관계는 우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실질은 다른 것입니다. 성훈 씨는 그 친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지우지도 않았고 험한 말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모임에도 점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말을 했는데도 존중받지 못해서 조용히 물러선 관계였습니다.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말할 것을 말했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관계를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선택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판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움이 당연해진 관계 안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70세 한 명수 씨는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든 오래 아는 사이에서든 잠깐만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면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일 아니었습니다. 모임 회비를 맡아 관리하고 이것 좀 대신 알아봐 달라는 말에 전화를 넣어주고 행사 날이면 당연하다는 듯 먼저 불려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고맙다는 말이 있었고 명수 씨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시간 되지. 이건 형님이 하는 게 편하잖아. 부탁이라기보다 미리 정해진 역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바로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이번만 더 해주자. 도와주다 말면 관계가 어색해질지도 몰라. 그렇게 싫다는 말 대신 웃으며 움직였고 힘들다는 말 대신 시간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호혜성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균형이 맞을 때 고마움을 느끼지만 한쪽의 도움만 반복되면 그 도움을 점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결국 어느 날 명수 씨는 더 이상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 일정도 있고 집안일도 밀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까지는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꺼내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부터 가능한 범위를 말했을 뿐입니다.
상대는 처음엔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연하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허용한 만큼만 요구한다고. 계속 들어주면 그 선은 보이지 않게 뒤로 밀립니다. 선을 다시 그어야 요구도 그 자리에 멈춥니다. 명수 씨가 그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걸린 것은 도와주는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도움에도 범위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자식일 것입니다. 68세 윤철호 씨에게는 결혼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요. 처음엔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겹쳤다거나 세탁기가 갑자기 고장났다거나 아이 학원비가 밀렸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철호 씨는 묻지 않고 보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이유를 캐묻는 게 더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잦아졌고 금액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보너스 나오면 드린다. 다음 달엔 꼭 정리하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철호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다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에게 간 돈이 어느새 적지 않은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여유 자금이 아니라 본인의 노후 생활비였습니다. 그날 밤 철호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도와주는 걸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면 자식의 책임감은 약해지고 부모의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진다고 심리학은 말합니다. 도움이 반복되면 그 도움은 고마움이 아니라 기본값처럼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친 호의는 덕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과잉이라고 했습니다. 아끼는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한쪽으로만 흐를 때 관계의 균형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차 보험료가... 철호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보낸 돈은 아버지가 그냥 준 거다. 돌려받을 생각은 없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보내주기는 어렵다. 지난 일을 꺼내 따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짧게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날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나 싶은 순간도 있었고 아들이 서운해하고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아무 말 없이 계속 끌고 가는 건 이제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날 철호 씨는 아들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흐려졌던 자신의 자리를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장을 더 이상 혼자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 무릎이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한 사람, 내 방식은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 그 도움은 이제 어렵다고 말한 사람, 그리고 말을 했어도 달라지지 않은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선 사람. 이 사람들이 한 말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말들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결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태도를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감정을 쏟아내며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어디까지이고 어디서부터는 어렵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강한 말이 아닙니다. 따지는 능력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는 문장 하나입니다. 그 문장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오랜 마음고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오랫동안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감상적인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되 분수를 잃지 말라고 했고 정을 나누되 역할을 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편안하게 이어가느냐라는 것을 그분은 오랜 삶 끝에 알고 있었습니다.
싫은 소리를 못해온 사람은 늘 약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상대를 먼저 생각했고 상처 주지 않으려 오래 애써왔기 때문에 말을 아껴온 것입니다. 그 시간은 잘못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계를 지키는 방식이 하나만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서 지켜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서 나만 점점 사라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 경계를 알아보는 순간부터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는 어떤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서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길고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낼 필요도 없고 강한 목소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까지인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하는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 한 문장이 때로는 수십 년의 마음고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오래 남았다면 아마도 비슷한 시간을 혼자 견뎌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삼켜야 했던 순간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해야 했던 날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가 나의 몫이고 어디서부터는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미묘한 결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다음에도 이 흐름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말을 삼켜야 했는지 또는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함께 생각을 이어가는 자리가 됩니다. 다산의 인생 등불은 언제나 여기에 있겠습니다.